네,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먼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부동산 신용집중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인 개선 방안 쪽을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입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현황에 대한 평가나 원인, 영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이미 앞에서 한국은행과 감독원 발표자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앞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가 주로 맡은 향후 정책 방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분석한 거는 사실 부동산 관련 금융 현황을 이제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 분석해 본 자료고요. 적당히 보시면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가계대출 규모나 상환 부담이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부동산업이나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를 보면 GDP 대비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빨랐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의 부동산에 대한 이제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 대출,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GDP 대비로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감독원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이고 그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밖에 평가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앞에서 이제 감독원께서도 이제 기업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대부분 상가나 이제 공장 위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유형 자산 증가율을 보면 이게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과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금융이 증가한 데에는 앞에 이제 한국은행 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볼 때는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나 재정 정책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의 초점은 이제 금융 정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앞에 한국은행 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바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험에 대한 이제 평가가 계속 정교화되어 왔는데 이처럼 이제 위험에 대한 평가가 정교화되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지만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손실률이 낮은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차별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는 저금리 기조화에서 자산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오는 가운데 아무래도 BIS 비율 관리를 하려면은 상대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낮은 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림 이제 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총 자산 대비 위험 가중 자산 비중을 보면 은행의 이 비중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오면서 BIS 비율이 결국은 관리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가격이 먼저냐, 주택담보대출이 더 먼저 증가했냐라는 이제 인과관계 말씀도 저희 김영욱 국장님께서 주셨지만 인과관계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이 다각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주택가격 상승이나 투자 증가를 유인했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다시 대출 수요를 높였고 그 높아진 대출 수요가 결국은 다시 부동산 금융을 확대시키는 그리고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순환 구조가 우리나라에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문제는 이런 순환 구조가 그래도 자산의 부의 효과가 계속해서 선순환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결국은 가계부채가 누중되는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도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의 부담이 가계의 연체율을 높이거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
단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 영향이 부동산 경기나 고용 투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돌아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악순환고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 경기 악화와 함께 금융 안정도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 대출 경우에도 앞에서 벌써 한국은행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은행의 관심이 부동산 대출에 있고 또 이를 아는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달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공간이 중요하지 않은 새로운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제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미디어에서도 여러 번 말이 나왔지만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 제도력 없이는 금융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에 좀 더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은행이나 금융산업이 현재 누리고 있는 높은 수익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한국은행 발표에서 자체 추산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수준을 보면 추가적인 확대가 거시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특히 이제 유의할 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동산 금융의 중심에서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성 중심의 금융으로 중심점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중심 금융이다, 이제 사업성 중심 금융이라는 말을 제 발표에서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금융의 차이를 일단 좀 더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 중심의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이제 과거 가치에 기반해서 대출을 평가하고 이제 대출을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회사로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의 금융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기업 대출로 보면은 기업 초기에 부동산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그 기업의 성숙기에 성장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에 기반하여 과잉 차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 역시 결국 은행들이 부동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사업에만 적극 투자하기는 어렵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부동산 확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나아가 이제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담보 가치에 따라서 구조조정까지 가는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금융회사들은 결국 어떤 회복을 지원하기보다는 담보 회수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중심의 금융입니다. 반면에 사업성 중심 금융은 미래의 사업 성장과 현금 흐름 등을 포함한 사업의 가치에 기반해서 대출을 평가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감수하되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성장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기업의 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 금융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대출의 중점을 이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심 금융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나 강화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언뜻 나오긴 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금리 급등기에도 저희가 경험한 사실이지만, 과거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서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다시금 경기 회복을 정책이 만들어간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적어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경우를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앞에 한국은행 부장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금융회사들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거나 직접적으로 차입자들의 차입 가능 기준을 좀 높이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뭐 이를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국가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에 맞는 다양한 규제들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러한 저는 규제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제 김영호 국장님께서는 규제 강화보다는 이제 금융회사들의 이제 자율적인 억제를 먼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신한은행 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기업이나 정책들이 다 과거의 현상을 두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규제 강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이미 이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도 제시가 되었지만 가계 부동산 관련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 규제 강화를 위해서 이제 위험 가중치의 하한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고 전세 대출의 DSR을 포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차입자 기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 크게 증가한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대출의 경우에는 뭐 신용공유 한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임대나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뭐 RTI 규제 같은 거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금융위와 합동부처 차원에서 발표된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뭐 특히 이제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PF 역시 뭐 위험 가중치 상향이나 한도 규제 강화들을 고려할 수 있고 또 근본에 이슈가 된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관리가 쉽지 않다면 아예 중앙회 차원에서의 PF 대출만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개별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도 있겠지만 부동산 금융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대비한 거시 건전성 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바젤 3의 이제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보면은 다양한 완충 자본을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올해 이제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 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에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확대해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유럽에서는 이제 다른 완충 자본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비경기 순환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유럽 국가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해서 자본을 더 쌓도록 유인하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좀 전에 신한은행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 중에 위험 가중치 조정 중에 개별 내부 등급법의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완충 자본 측면으로 들어오면 완충 자본 차원에서는 뭐 저희가 필요한 업종을 이제 고려하든가 아니면 빼든가 하는 방식으로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리스크 관리를 다양하게 강화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금융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자본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는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 상승이나 서민이나 중소기업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실제로 시행해 나갈 때에는 이를 반드시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앞에서 좀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급격한 규제 강화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완충 자본 확대가 이제 부동산 관련 금융만 잡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중소기업 대출 전체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자기자본 규제 조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SME 서포팅 팩터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사실 다양한 완충 자본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한 완충자본으로 강화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SME 서포팅 팩터라는 것으로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 등을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SME 서포팅 팩터에서는 모든 SME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SME 서포팅 팩터를 도입하되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제외하거나 뭐 담보대출 시에 적용되는 차입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병행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결국 금융 안정 속에서 강건해진 은행은 중장기적인 수익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규제 강화로 인해서 소외된 경제 주체는 어쨌든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상생금융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 이제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대출과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자본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은행의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하는 이제 비은행 서비스 개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당연히 이제 전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본 규제 강화를 실시하였다면 이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합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사업성 중심 금융을 이제 유인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업성 중심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금융회사의 이제 심사평가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렇게 높아진 심사평가 능력이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예상대로 잘 운영되어 성장하면서 대출이 상환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저희가 부동산 담보를 잠든 이유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실화가 된다면은 부동산 담보 대신에 금융회사가 자신이 가진 심사평가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금융회사가 기업의 사업 모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재무 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구조조정하고 또 회생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사업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이를 중시하는 관행이 형성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대출을 중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더욱 사업 모델을 중시하는 관행이 이제 견조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표에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담보나 보증에 기반한 대출을 중시 여기는 일본도 이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관계자들이 미국과 영국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수익이나 매출 목표, 부실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리스크 요인을 어떻게 식별했는지, 고객 기업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어떤지, 사후 관리의 적시성, 은행 기업 가치의 공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KPI에 넣어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대출 담당자를 전문가로 양성할 수가 있는 커리어 패스를 관행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게 사업성 평가를 중시할 수 있는 KPI 체계를 좀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생산적 금융 등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여러 번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서 금융회사의 행태를 직접 변화시키는 데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제재에 대해서 면책 특례나 면책 심의위원회를 만든 바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위원회마저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금융회사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일본의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 금융청 사례를 보면은 일본은 이제 금융청이 나서서 은행이 성장 가능성을 중시한 대출을 추진하도록 전사적인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은행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비전이나 KPI 목표를 제시하게 하고 이에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은행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은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저런 비전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그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좀 더 나서서 은행의 행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인 방안을 마련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강화된 심사 역량이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이제 본부장님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정책 보증이 사실 매우 활발한 나라인데 현재 우리나라 보증 체계를 보면은 은행의 심사 능력 제고를 좀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정책금리에 의존하게 할 그 가능성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 모델이 안정화된 성장 후기나 성숙기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직접 보증을 심사하여 심사 역량을 키우고 그 결과로 대출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위탁 보증 방식이라는 것을 좀 도입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 이런 그 보편적인 지원인 보증뿐만 아니라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온랜딩 대출에 있어서도 제공 기준을 좀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역 재투자 평가 같은 경우에도 평가 항목에 보면은 중소기업 대출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평가 항목을 좀 개선해서 정량 평가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정성 평가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시 관련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 경우에 보면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이제 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방은행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심사는 하되 연합해서 리스크를 공유하는 민간 보증 체계를 좀 만들게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사평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요. 결국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사업 모델을 파악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기업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한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주시하시다시피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제 구조 조정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은 담보 요구 정도와 회생 과정에서의 채권자 보호 정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담보보다 사업성에 기반하여 대출을 제공한다면 채권자가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만드는 방식 중 하나로 기업 회생 시에 현재는 기존 주주의 권한을 상당히 인정해주는 상대 우선 원칙을 우리나라는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나가서 채권자의 권리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절대 우선 원칙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회생과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사업성 중심 금융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외에 개별적으로 동산이나 채권, 지재권 같은 것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해왔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사업성 중심의 대출을 강조하면서 회사의 모든 자산을 포괄하여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본 역시에 최근 이러한 나라들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성 융자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업 가치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체동산과 무체동산을 포함하는 영업재산 일체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괄담보제 도입 법안을 2020년에 좀 제시한 바 있긴 한데 그때도 보면은 동산이나 채권, 지재권만을 일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검토되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의 전체 가치를 보고 대출한 채권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괄담보제도를 신설해서 사업성 중심의 금융관행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점점 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이 사업성이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다시금 높임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성장도 유의해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세션 토론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에는 앞서 발표하신 이규복 선임연구위원과 더불어 박기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정의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좌장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참여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좌장 맡으신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박정수 교수입니다. 오늘 그 아주 훌륭한 이런 정책 세미나에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1세션에서는 부동산 신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원인 뭐 이런 것을 규명했고요.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좀 전에 이규복 박사님께서 개선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인데요. 어려운 부분을 맡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발표에서는 이제 부동산 신용 집중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그게 또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마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해야 되고 사업성 중심 금융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2018년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 17년, 18년도에 아마 과잉금융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돼서 그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이 과잉금융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150%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0% 넘었고요. 또 그때도 비효율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그 비효율성이 오히려 더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컨퍼런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 한 가지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금융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약간 빠진 부분은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의 저성장과 경쟁력 약화, 그다음에 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모든 문제점을 금융 부분 여기 계신 많은 이제 훌륭하신 금융 부분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도 다음번 후속 컨퍼런스로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학계에서 우리 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시고 또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신 박기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를 맞이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에서 하나금융연구소의 정의수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원하시는 만큼 토론자분께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제가 이제 플로어에서 답변을 이제 질문을 보고 또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박기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 박기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규 박사님께서 사실 저희가 현상에 대한 진단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정책들 아니면 아이디어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업
부채 쪽은 제 전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가계부채 쪽 연구는 해왔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 위주로 일단 저희가 오늘 논의한 것 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 전공 분야 아니었지만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던 제도 중에 하나가 일괄담보제도인데 그걸 마치 오늘 이규혁 박사님께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계의 대체협표를 이제 준비해 봤는데 이건 아까 앞에 세션에서 저희 최영훈 국장님께서 발표해서 저희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 가계 대체협표를 100으로 놨을 때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비중을 보고 동시에 부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초록색은 금융자산,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하면 이제 부동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한 비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순자산으로 하든 아니면 소득으로 하든 간에 5분의 1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면은 우리나라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거의 그냥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따른 부동산 몰빵 현상이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그냥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사실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소득의 불평등, 그 다음에 자산의 불평등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채의 불평등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 불평등이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한국 노동연구에서 나오는 클립스 노동 패널로 이제 저희가 그려본 건데 예를 들면 매 연도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 소득 상위 20%, 40% 이렇게 해서 5개의 계층이 각각 얼마씩 가져가는지를 보여준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행히 지금 상위 20% 가져가는 몫이 최근에 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2001년서부터 봤을 때 보면은 상위 20%, 상위 40%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사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 하위 20%의 경우에는 지금 부채를 가져가는 비중이 매우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아까 저희가 앞에 두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사실 금융기관 이 대출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담보를 보고 대출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부채가 아니라 그러면 순자산 측면에서 보자. 우리가 가계의 부를 특정 시점, 특정 연도를 봤을 때 100으로 놨을 때 과연 각 20% 계층들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보면은 사실은 부채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지만 이렇게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의 역할에서 과연 가계부채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저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가 상대적 고신용자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아주 크게 우려할 부름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좀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부채의 접근성 차이, 그 다음에 좀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이지만 상이한 용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만 이 과도한 가계부채가 초래하는 내수부진 문제, 그 다음에 이 가계부채의 접근성 차이가 자산의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예전 연구에서 한번 그려본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패널 V라는 이제 기법을 이용했고, 뭐 저희가 흔히 이제 경제학적 샥이 왔을 때 뭐가 변하더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좀 엄밀하지 않더라도 평이한 용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RE가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이제 비유동자산, 뭐 흔히 집이나 뭐 부동산 생각하시면 되고요. D가 대출이고 그 다음에 소비가 C인데요. 지금 상위 2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층 20%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가계부채가 늘 때 비유동자산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특이하게 이 분석을 똑같은 분석을 하위 20%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대출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과 비유동자산, 부동산과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소비를 늘려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인 고소득층에서는 빚을 냈을 경우에 부동산 들고 소비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채가 늘었을 때 소비가 약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소득층은 소비를 줄여가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집을 사러 엄두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는 그런 현상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 여부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자산 가격이 변화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자산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논의했던 부분들 말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채의 접근성의 차이, 그다음에 부채를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데서 나오는 장기적인 불평등의 어떤 이 기제, 이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규혁 박사님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이규혁 박사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온라인딩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일관 담보 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규혁 박사님께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경영자의 보증 아니면은 비유동 자산만 저희가 이제 그 담보로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정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 일관 담보 제도,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나 뭐 미래에 나오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담보로 인정해 주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 게, 일단 학계의 연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산들 아니면 현금 흐름이나 미래에 발생하는 사업권 이런 것들을 담보로 인정해 줄 경우에 대출 여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규혁 박사님 발표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기업들의 경우에 부채가 늘 때 부동산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가게의 경우에도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채가 들 때 부동산이 늘고 소비가 줄었는데, 만약에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부채가 늘고 부동산이 늘면서 투자가 늘면 좋겠지만 오히려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나온다면 사실은 가게와 기업에서 거의 똑같은 맥락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일괄 담보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정책 당국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이미 정부에서 중점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들을 단순히 정책금융만 하지 말고 지금 MIT의 파이낸스 교수 앤드로로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들을 과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식으로 더 생산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보다 벤처 캐피탈 같은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더 잘 돼가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효용성이 큰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이 들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5%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숫자들은 그냥 드린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신약 개발에서 나온 정말 평균적인 숫자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성공 확률은 낮지만 대신 성공하면은 대박도 나고 사회적으로도 편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 벤처캐피탈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던가 신약 개발에 오지 않고 게임 앱이나 핸드폰 앱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200~300만 불 달러를 들이고 성공적인 앱을 개발하고 1~2년 뒤에 빅테크 펌에 나오면 그럼 평생 할 수 있는 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앤드루 로이 교수 이제 고민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쪽으로 자금을 돌릴 수 없냐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캔서 X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분산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는 10개를 투자해서 하나만 투자해도 거기서 저희가 플러스의 편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서 분산 투자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의 경우 훨씬 스케일도 크고 뭐 하지만 저희가 좀 이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책 금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괄 담보 제도가 이런 식의 금융 지원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의 경우에 뭐 향후에 나오는 10년 뒤에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재생에너지로 나오는 전기에 대한
전기세에 대한 뭐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정책금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저희가 지금 굉장히 필수적인 성장 동력에 필요한 금융인 죽음의 계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걸 위해서는 또한 저희가 이 일괄 담보제도 같은 것들을 한번 전향적으로 좀 고려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준비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듣다 보니까 좀 든 생각이었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금감원 김영호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은행권과 지금 구축하려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저도 가계부채를 연구해 본 입장에서 사실은 현황이랑 부실률 요 정도 말고 저희가 과연 오늘 많이 나왔던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내수에 미친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산과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 데이터베이스만 통합해서는 이런 연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금융연구원과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학계, 그다음에 프라이빗, 그다음에 관계 측에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산, 소득, 지출, 대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사실 부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순자산 비중에서도 사실 불평등이 점유율이 굉장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뭐 고신용자가 많이 하지만 이게 금융 안정 면에서는 괜찮겠지만은 내수 부진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또 대출이 늘어나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사실 다른 행태를 보인다, 소비 측면에서 다른 비대칭적인 행태를 보인다 얘기해 주셨고, 일괄 담보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DB 문제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토론자는 우리 하나금융연구소의 정희수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하나금융연구소의 정희수 소장입니다. 이규복 박사님의 말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집중 현상은 국내 저성장의 원인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고, 그것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 부분으로 제가 오늘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연구소 대표로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저희가 딜레버리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주요국,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이 딜레버리징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이 가계부채를 꺼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쨌든 딜레버리징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양적 부담을 안고 계속 현재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가계부채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보면 1972조 원 수준까지 해서 약 2천조 원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책 방향을 봤을 때는 이제 증가 속도를 좀 늦추자는 쪽으로 많이 갔었지만, 이제는 이 레벨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호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거시 건전성 관점에서 LTV나 뭐 DSR, DTI 같은 차입자 기반의 규제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 부동산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서 증가 속도를 완화 조치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위험 가중치를 가계 대출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그 가계 부채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보다는 이제 투기 수요 쪽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이제 막힐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은 이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자 기반의 규제를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완충자본과 같은 이러한 그 완충자본을 도입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익스포저를 좀 줄여주는 이제 그런 걸 도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계 부문도 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중치를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지 건설성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완충자본 도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 규제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자 규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그 지금 현재 가계 자산 중에서 이제 부동산 비중이 7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이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는 그 주택연금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면은 이 부동산 집중 현상과 이런 부분 좀 고령층에 대한 어떤 그 노후 자금으로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대책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연금 시장을 부동산 금융과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더 홍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업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분은 사실은 그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업성 중심의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면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 보게 되면 이제 담보 보증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 사실 담보 보증 비중이 높다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회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회수 가능성의 목적을 두는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 채권 관리는 굉장히 잘 되겠지만 이 연체율이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보증 분할 이쪽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일정 부분 약간 중고금리로 이제 유지되면서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그 담보 보증 중심의 어떤 대출 여신 심사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가 좀 소외시되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그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사업의 이익 실현 가능성의 심사 비중을 좀 더 확대한다면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좀 더 이제 대출의 그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금융회사 내 기술 기반의 심사 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이 그 사업성 중심의 금융으로 가기 위한 첫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보증이나 이제 담보 심사는 이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사업성 평가보다는 좀 쉬운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은행들의 그 심사역들의 어떤 기술 기반의 심사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발표하신 대로 이제 위탁 보증 방식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이 기술 기반의 심사 인력 확보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회사가 직접 이 기업의 사업성을 심사하기에는 현재의 인력 구성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인재 육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그 자동 심사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AI 기술을 접목한 어떤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그 비재무 정보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담보 플러스해서 그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괄 담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그 동산이나 채권, 지적재산권 요 한정된 일괄 담보
제도는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기업 가치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담보를 좀 확대해서 기업 금융회사들이 어쨌든 기업을 평가할 때 좀 더 많이 그 리소스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대출 수요 사실 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에 있어서도 이게 수요 억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지금 정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급 규제에 좀 더 많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에 이 부동산 담보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꼼꼼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계 부분에서에 대해서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 나눠서 얘기해 주셨고요. 위험 가중치 조정 문제, 또 투기 수요와 이제 실수요를 구분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시고, 또 완충 자본 도입에서도 역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 해주셨고, 또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가 아니라 공급자보다는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 중심의 평가는 굉장히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가가 은행의 역량이 사실 과연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또 AI 기술을 또 도입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일괄 담보 그 부분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희수 소장님.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에 질문이 이제 플로어에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저 이규복 박사님께서 남은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자분이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부동산 신용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 강화 방안으로 첫 번째는 위험-가중 자산을 조정하는 방안과 두 번째 부동산 신용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이나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행의 자본 비율 하락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으므로 두 번째 안을 통해 자본 비율이 직접적 하락 없이 최소 자본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고 부탁드렸습니다. 예, 좀 기술적인데 예. 먼저 그 토론해 주신 분들 좋은 말씀 주셔서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경 교수님 그 부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 GDP 대비 민간 신용, 또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서도 IMF에서 한 GDP 대비 가계부채 이런 이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거시경제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더 확대되는 게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여드렸는데, 박교 교수님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에 또 얼마나 이 소비라든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셔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괄담보제도에 대해서도 앤드류 로 교수님 그 예라든가 좋은 그 예를 보여주셔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됐고요. 특히 이 일괄담보제도라는 게 그 저희가 단순히 동산담보 그러면은 부동산 담보를 동산 담보로 대체하자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일괄담보제도는 담보라는 의미보다는 사업권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사업성을 평가한 그 전체의 가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 담보라는 의미와는 약간 다른 접근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박경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소장님 말씀해 주신 이제 가계와 기업 관련된 부분 잘 들었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들을 이제 나열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조심해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위험 가중치를 먼저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차입자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아마 저보다는 좀 이따 말씀하실 그 대담에서 더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를 이제 공급자
공급 측면보다는 이제 수요 측면이라고 좀 평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측면에서도 당연히 부동산에 집중할 유인이 있었고 수요 측면에서도 당연히 유인할 집중이 있었고 이게 더군다나 그 한꺼번에 만나면서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느 쪽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이제 둘 다 필요한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연금 시장은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 결국 이제 주택연금을 고령화가 된 이후에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주택에 대한 부채가 적어야 저희가 이제 주택연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 문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특히 이제 그 사업성 평가 체계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재 육성이 힘들고 뭐 AI를 기반한 자동 심사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에서 주신 질문은 아마 저보다는 김영욱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만한 문제기는 한데 일단 하나는 그 자본 비율을 아마도 뭐 저라면은 그 위험과 정치를 조정을 하든 뭐 시스템 리스크를 강화하든 간에 이거를 샥이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 샥이 되도록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하락해서 나타나서 이제 샥을 주는 느낌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그게 이제 그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분 남았지만 아마도 다음 세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세션 훌륭한 발표해 주신 이규복 박사님 그리고 또 유익한 토론해 주신 우리 박기영 교수님 또 정희소 소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진 후에 3세션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름 투표용 마찬가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후 4시 40분부터 제3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